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외에 관계한 우리 2,300만 동 보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부 이승만. 험난한 건국의 길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승만의 환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승만이 귀국한 것은 해방되고 2달 만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도 배 타고 오는 것보다 2배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승만의 망명생활이 파란만장했다면 그의 귀국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승만을 골치 아프게 생각한 미국 국무부가 여권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며 이승만의 귀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네들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귀국한 이승만이 계속해서 미국 관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귀국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낙심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면서 이승만은 마침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승만의 귀국에는 2가지 우연이 겹쳤습니다. 하나는 하지와 윌리엄스 중령의 만남입니다.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하지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을 구사하는 윌리엄스 해군 중령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그는 반가워하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서울의 중앙청에서 하지의 업무를 보좌했습니다. 그는 책상에서 보고서나 만지작거린 것이 아니라 직접 한국인들을 만나서 민심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쌍발 비행기를 타고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남한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한국의 서민들을 상대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윌리엄스는 한국인들에게 거듭거듭 똑같은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우리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빨리 데려오지 않는가?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있다고 하는데 왜 데려오지 않는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자신이 전해드린 민심을 하지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는 혼동 상태에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 이승만을 보내줄 것을 메가더와 미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제 독립운동가 이승만이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국에 있다가 워싱턴에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승만의 희망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돌아오니까 굉장히 빨리 돌아오고 싶어 하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외부에 간섭 없이 우리 국민들끼리,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조선 사람들끼리 나라를 새로 건설하면은 큰 걱정이 없는데 이게 가만히 국제 정치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소련이 이제 한반도 정치에 끼어들어서 뭔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을 동구에서 지금 하고 있듯이, 동구는 해방이 일찍 됐잖아요. 독일이 일찍 항복하면서 이 일본이 항복한 것보다는 한 6개월 앞서서 이제 항복을 하면서 동구에서 맞으면 그 소련이 위성국가 세우는 과정을 이승만은 이제 그때 이미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 와서도 저 같은 짓을 하겠구나 해서 빨리 돌아오고 싶어 했고, 빨리 돌아와서 한 첫 마디가 조선 민족은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이승만 대통령이 많이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련의 계획에 노란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소련의 야심을 꿰뚫고 있었다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 능력이 이미 전제된 말이고, 그런 야심을 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은 노력을 하자. 같은 나라를 만들자.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승만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조선 사람들은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8선 이남의 분열은 물론이고 38선 북과 38선 남의 분단을 내다보고 그것이 마음에 걸린 겁니다. 이미 귀국하는 순간부터 이승만의 눈에는 이놈의 한반도가 평탄하지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내다본 이승만의 말인데, 그냥 단순히 이승만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얘기했다고 오해들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깊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유명했다고는 하지만 한국을 떠난 지 30여 년이 지났고 더욱이 70세 고령인데다 이승만을 기억하고 있을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름 없는 서민들이 그를 기억하고 왜 빨리 우리 대통령을 모셔오지 않느냐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또 다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 우연을 만들어낸 세력은 놀랍게도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8.15 해방에서 이승만이 귀국하는 10월 16일까지를 학계에서는 좌익 득세기라고 부릅니다. 해방 공간을 주도한 세력이 좌파였기 때문입니다. 해방과 함께 온건 좌파 여운형이 주도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다음 날에는 전국 각지의 교도소에서 수천 명의 정치범들이 석방됐습니다. 풀려난 시국사범들은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조직을 차례로 건설해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건주는 162개 집으로 확장됐습니다. 건준이 세력 확장에 박차를 가하던 8월 20일 광주의 벽돌 공장에 숨어있던 인물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훗날 한반도에서 파란을 몰고 온 공산주의자 박헌영이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박헌영은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투옥됐습니다. 모진 고문을 받고 풀려나는데 석방 사유가 공산당에서 전향을 했거나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신병자라는 이유였습니다. 박헌영은 몇 달씩이나 자신의 인분을 먹어가며 정신병자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풀려난 박헌영은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위원회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여운형은 건준에 참가해서 조직을 장악해버립니다. 전형적인 공산당의 수법을 발휘한 것이죠. 박헌영이 장악한 건준은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공산당이 선포한 인민공화국의 주석으로 미국에서 돌아오지도 않은, 돌아오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이승만을 추대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승만을 얼굴마담으로 이용하려는 공산당의 전술이었습니다.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그때까지 귀국하지 않았던 김구를 내무부 장관으로 발표한 것도 같은 숙책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장관에는 국내외의 명망가들을 앞세우고 차관에는 공산주의자들을 포진시켰습니다. 저들은 앞으로는 얼굴마담을 내세우고 뒤에서는 실세가 장악하는 것, 그자들의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미 군정은 당연히 인민공화국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해방전국의 하나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인민공화국에는 이처럼 복잡한 사연이 들어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일반 대중들은 그런 내막을 알 턱이 없습니다.
대중은 해방과 독립을 동일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물러갔으니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그때까지도 좌익도 없었고 우익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니 그것이 우리나라의 새 정부고 이승만은 새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귀국을 재촉했던 것이죠. 이승만은 10월 5일 뉴욕 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동행하지 못하고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시애틀에서 일본으로 가는 군 수송선을 탈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귀국길을 오르면서 이승만은 말했습니다. 나 한 사람은 오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일평생 지켜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 그 한 가지 목적은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김일성이 민주기지론이라는 북한을 공산화하고 이제 자기들 말로는 민주주의를 하고 민주주의는 당연히 인민민주주의고 이제 공산주의죠. 그것을 국토를 완정해서 북한을 기지로 해서 남한까지 공산당식 민주주의를 퍼뜨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김일성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 김일성의 전략에 대응해서 이승만은 남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북한을 먹자라는 표현이 너무 과격하면은 북한까지 그것을 수출하자. 북한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집어넣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대칭적인 거죠.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을 포섭하고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남한을 기본적인 기지로 만들어서 그 기지에서 북한을 이제 포획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말하자면 전략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리스하고 터키에서 유럽에서 그리스하고 터키가 이제 그 유럽의 변방이고 공산주의하고 딱 붙어 있는 데인데 거기서 소련이 여러 가지 전후에 만행을 저지르면서 자유주의자들의 말하자면 그리스나 터키의 그 외부의 간섭 없이 자체적인 어떤 입장에서 자기네 정부를 자유롭게 건설하려고 그러는 세력을 소련이 말하자면 해방군이라 그러면서 탄압을 하는 것을 보고 트루만이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트루만 독트린이고 그게 이제 냉전 체제를 알리는 전 세계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드디어 대결하게 됐다. 과거에 2차 대전의 동맹국 관계에서 과거에 2차 대전에서는 독일이나 일본이 미국의 적이고 소련의 적이었고 그 공통의 적을 가진 소련과 미국은 동맹국이었다라는 이제 국제 질서가 있었는데 그 국제 질서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이 항복하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이제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지만 여전히 미국과 소련이 같이 가다가 이 그리스와 터키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니까 이 소련이 공산당 체제를 만들려고 그리스나 터키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자기네들 마음대로 좌우합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미국이 가만히 안 두겠다. 이 두 나라의 자유주의 세력을 우리가 지원하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게 트루만 독트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산주의의 대결을 선언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 그 한반도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좌우합작 노선이 이제 북한식 공산주의를 남한에까지 심자라는 사람들과 이승만 같이 남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서 북한에 그걸 수출하자라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 트루만 독트린이 딱 생기니까 이게 이제 큰 방향에서 미국의 어떤 그 외교 정책이 방향을 트는구나. 이게 마지막 한국맘이 하다가 방향을 이제 유턴을 딱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게 좌우합작을 하던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게 힘을 잃고 뭐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는 이유는 소련이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구체적인 요구를 했었냐면요. 그 신탁 통치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신탁 통치 반대하는 단체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자문할 필요가 없는 단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신탁 통치에 자기네는 찬성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반대하는 건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 미소공의의 협의 대상에 삼지도 않겠다. 신탁 통치에 반대하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의 그런 노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아니 반대하는 사람도 일단 그 대화의 상대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정해 놓고 뭐 정 안 되면 나중에 다수결로 투표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니네는 입장도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게 삐걱거리고 있었는데 트루먼이 공산주의에 대한 견제를 세계적인 견제를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제 이 미소공의 갖고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게 방향이 딱 잡히고 이승만이 힘을 얻기 시작한 거죠.